안녕하십니까. 방금 저 직전에 연설했던 김수열 우리 당 조직위원장이 최근에 연설 중에서 가장 잘하시는군요. 원래 이 저 손상대 교수는 원래 연설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칭찬을 안 해도 관계없고 옆에서 제가 아주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손해를 보는 것이 제가 제이크 설리번 얘기를 하려고 한참 준비했는데 김동지가 다 해버려서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현직이니까 대통령이라 부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와싱턴에 굉장한 로펌을 잡아가지고 미국 상하 양원을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1970년대에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그 로비를 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70명, 80명, 거의 100명 가까이를 로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조지타운에 있는 박동선 클럽이 있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옛날 집인데 아주 잘 꾸며놨는데 거기에 뭐 매일 상하 양원을 불러가지고 그냥 뭐 술도 마시고 담소도 하고 아주 좋은 사교 센터를 만들어서 아주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그 동선팍은 전설적인 그 로비스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열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하원 의원 20명 그리고 상원은 1명 21명을 서명받았다고 합니다. 이 서명은 뭐냐? 한반도에 북한과 종전협정을 하는데 찬성한다, 동의한다 이런 건데 하원과 상원을 다 보태면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하원이 400 몇십 명이고 상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그 로비에 찬성했다는 사람들의 그 상하 양원의 숫자를 보고 이것이 문재인 외교의 초라한 몰골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거 21명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은 무지무지하게 넣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소한도로 이 제이크 설리번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교는 실질적으로 억지력과 병행해야 된다. 아주 간접적인 화법인데 아무런 뭐 관계도 없이 그냥 외교만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만 해봐갖고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것을 막고 지킬 수 있는 억지력, 디터런스 파워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하고 이걸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지 지금 쫓아간 것이 교황한테 갔습니다. 교황이야 평화와 화해를 주도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쪽에서 평화의 사절로 북한에서 초청을 하면 못 갈 거 없다. 그런 입장을 밝혔을 거고 또 문재인 자신이 천주교에 뭐 한 8을 그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친절하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 문제를 본질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초청에 숨어있는 배후는 뭐냐면 그런 초청을 하는 쇼를 해가지고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에 평화가 우리 손에 왔다. Peace at hand. 손에 평화를 잡았다 하는 일종의 새로운 북풍 공작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그냥 하여간 김정일이하고 만나고 싶어서 안달복달을 했어요. 나도 명세 대통령이 됐으니까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손 한번 잡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치고 뭐 나름대로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뭐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그
DMZ 라인을 싹 건너가는 사진 많이 여러 번 보셨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영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어요. MOU라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당시에 신문에는 그것을 다 마치려면 약 15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는 사람들은 좀 웃었죠. 아니 대통령이 물론 판국에 그 다음에 좀 어떤 정부의 대통령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임기 말에 꼬다당 하고 그냥 계약만 체결해놓은 거 그 계약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중대한 외교적인 협약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적어도 자기 임기가 많이 남아 있거나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이 확실히 자기의 외교 정책을 계승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야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되면 당시 노무현이 북한에다가 돈을 얼마나 줬는지 얼마를 준다고 했느냐 못 줬는지 그게 다 나타날 겁니다. 좀 있으면 디테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평화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바꿔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틈틈이 여기저기 가서 그 얘기 합니다마는 북한 사람들은 남조선에 사는 사람, 소위 남반부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갖다 주는 것을 조공을 바친다고 생각해요. 기가 차요. 제가 그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맨 처음 회담을 시작할 때는 체면도 있고 하니까 뭐 큰 소리로 좀 허세를 부렸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딱 쇠뇌가 돼 있어요. 남한에 있는 것들은 우리한테 쩔쩔매게 돼 있다. 우리의 무력과 전투력에 쩔쩔매서 살살살살 아첨을 쏜다. 이렇게 딱 사고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만은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결같이 북한하고의 대화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과 단합된 국민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지금 이 정권의 막바지에 대장동이 뭐냐고 난리 법석이 되는 이런 정권하고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도 지가 상식이 있으면 뭐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서독에 갔던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그 방문을 지금 이번에 대통령 전용기 요새 바꿨다 그랬죠? 송 교수 대통령 전용기 바꿨다 그러죠? 747을 바꾼다 그러대요? 아직은 안 바꾸는 어떤지 모르지만 거대한 비행기 타고 로마에 탁 가서 지금 바티칸에서 교황하고 평안이 뭐니 그거 하고 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설마 중국에 갔을 때처럼 혼밥은 먹지 않겠죠? 혼자만 먹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대통령의 외국 나들이 문재인의 나들이를 보면서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류북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독을 간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비행기가 없어요. 이렇게 한심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난과 슬픔을 청컨대 이 나라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깨달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저 우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꾸리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피땀으로 노력했는가를 이해해달라는 뜻에서 한 예를 듭니다. 타고 갈 비행기가 없었어요. 일본 비행기를 잘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일본 비행기도 별로 많고 항속 거리가 짧아서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서독에게 부탁했습니다. 비행기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것을 당시에 동아일보 최두선 사장이 서독에 가서 그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양반도 상당한 그 국무총리도 하고 그러신 분이죠. 비행기를 빌려주는데 어떻게 빌려주느냐. 서독에서 홍콩까지 오는 비행기 큰 거죠. 큰 것을 잡아가지고 그 비행기가 잠시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우리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을 1등석, 2등석에 태우고 다시 홍콩에를 내려와가지고 뒤에 3등석은 일반 여행객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차근차근 어떻게 가냐면 홍콩에서 방콕으로 가고 방콕에서 인도 뉴델리를 거쳐서 그리고 카라치라고 있죠. 카라치시 그 다음에 로마를 거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갔습니다. 나무 비행기 3대 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크레디트가 없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서독도 빌려주고 싶은데 국제적인 관계를 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 간호사의 월급이 120달러였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의 월급과 광부들의 월급을 한 달 차압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3억 마르크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빌리는 것이 우선 우리 광부들이 서독을 가니까 너무 열심히 채굴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 나이지리아 사람들 와가지고 맨날 게을러가지고 탄광이 폐쇄될 지경이 됐는데 우리 한국 광부들이 죽기 살기로 그걸 일어났나. 서독사는 감동을 해버렸어. 또 하나는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간호사라는 게 지금 그때만 해도 서독이 경제 성장이 좀 올라가가지고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는 3D 직장 있죠. 간호사도 좀 3D 직장에 속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간호사들이 가서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참 동양에서 온 천사들이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그냥 뭐 하다가 수혈할 피가 없으면 자기 피도 빼서 넣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어. 환자가. 그런데 그 처분할 장의사가 없어. 그러면 자기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걸 닦아서 염해갖고 관에 넣어주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서독 사람이 감동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광부와 간호사들 때문에 당시에 에드하르트 경제상 그리고 류비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 초청이라는 게 재밌는 게 대한민국 국가수반으로서 최초로 외국에 초청을 받는 국빈입니다. 국빈 여행입니다. 그리고 갔는데 저다 장화를 좀 자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광부하고 간호사들을 딱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급해서 그랬는지 광부들이 제대로 얼굴도 씻지 못하고 막 거뭇거뭇해갖고 그냥 적당히 해서 와서 참여하고 있어요. 냄새가 풀풀 나. 석탄 냄새가. 근데 그걸 보다가 박 대통령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울었어요. 그래서 3억 마르크를 빌려와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일시 정치적 좀 강제 혹은 개발 독재 그런 등등을 했다서는 과거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만은 그가 이 나라 건설에 세우는 그 불후의 공적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위대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돈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고속도로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그 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다. 옛날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모든 길이 로마로 오도록 돼 있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그 서독 그 독일의 도로가 무지무지하게 잘 됐어요. 어떻게 잘 됐냐면 일단 군수물자를 실어가려면 일단 떠가지고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현지로 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독일의 아우토반입니다. 그런데 뭐 히틀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만히 보고 이 길이 도로가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해서 와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을 하는데
당시에 야당의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앉아서 그 길바닥에 식장 입구에 길바닥에 큰 대자로 넘어가고 누워서 대모를 했어요. 나라를 망한 짓거리를 왜 하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겠죠. 이것은 나라를 망하는 일이라고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다 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이 얘기는 제가 잘 아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어떤 제 지지자 한 분이 이에 대한 자세한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쾰른 공항에 나온 독일의 르비케 대통령이 1964년 12월 6일입니다. 루프트한자 649호를 타고 내려왔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서독에 가서 했던 얘기가 눈물겹게 연상이 돼요. 그런데 그 따님이 아니 돈 한 푼 받지도 않았는데 2년 반을 넘게 감옥소에 있어요. 이런 놈의 부도덕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4년 반. 죄송합니다. 예리니까 내가 교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역사적 필연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도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런 엉터리 후보를 뽑아놓고 이 사람들 자신만만하게 버티고 있니? 왜 그럴까?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추측과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은 우리가 요구하는 선거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오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보이콧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사전 선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개표한 그 자리에서 발표해서 바로 그때 입력해요. 여야가 다 보는데 입력을 해서 다 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가져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 이상한 기기에 돌려서 빼고 닳고 해서 투표수를 조작해가고 맺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황한테 가서 북한 방문해달라고 애걸복걸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 선거제도를 깨끗이 만들고 자기도 아들 키우고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천년만년 그 양반이 하는 역할과 기능은 다 보여 역사에. 거짓말 하지 말고 하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믿는 천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좀 물어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오늘 곧 10월이 마무리입니다. 11월이 되면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남았습니다. 갈 길이 먼 길입니다. 별일이 다 나올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재명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 사람이 요새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이상적인 식당이 전국에 한 5만 개라고 합시다. 그런데 요새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식당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손님을 이리저리 뺏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5만 개 되면 늘지 않도록 좀 줄이고 거기서 폐업한 사람이 한 1,000개가 돼가지고 4만 9천 되면 그때 4만 9천 1,000개 채워주는 이따위 방법이 사회주의 방법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방법. 대장동 사건이 백현동 사건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터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물딱주물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 한다 만다 하고 검사 누구 적당한 사람 만나고 끌고 갈 겁니다. 3월 9일까지.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리는 사법상 검사, 수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들게요.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김아묵이라는 사람이 김명수. 그 사람은 선거 사범은 180일 안에 문제를 가타부타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런 놈이 대법원장이 무슨 대법원장입니까? 시골에 저 어디 구석지에 있는 사법서사 조무원 도는 사람들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안 하느냐? 검표를 하면 부정이 터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터지지 않을 일을 그 양반들이 터지지 않는다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보세요. 어디로 조사해서 정정식 의원이든 뭐 민경호 의원이든 조사해서 딱 보니까 딱 들어맞더라. 예를 들면. 그러면 보세요. 어디가 부정이 있습니까? 고함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것은 터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지난 4월 15일을 선거에 대한 선거 사범 재검표 문제를 이렇게 많이 1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것은 김명수는 탄핵을 받아 100번 이상 받아야 할 사람이요. 어째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대법원장이라고 뻗이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이건 문재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법원장을 봤지만 김병로부터 많이 봤죠. 이런 대법원장 처음 봐서.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대법원장이야. 자결을 해야지. 물러나야지. 자신이 없으면. 말이 안 돼. 그래서 감히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냐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나라와 이 시국을 간단히 연이 대통령 선거를 할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엊그제 마지막 그 주자간의 토론을 한 국민의힘 토론을 봤습니다. 이 양반이 10번을 하면서 이리저리 얻어 터지기도 하고 어쩌고 그랬는지 마지막에 상당히 점잖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날 근처에 아침인가 보도를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바람직한 야당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여론조사에 윤석열, 홍준표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안철수도 나오고 심상정도 나오고 몇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안 찍는 사람이 32%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32% 중에 우리 국민혁명당 지지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이제 당당하게 그 사람의 유씨든 홍씨든 안씨든 어떤 간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서는 우리도 그런 걸로 개인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제정책을 위해서 젊은 MZ세대에게 아첨을 하기 위해서 뭐 간이주택을 맨다, 간접주택을 맨다, 뭐 2분의 1 주택을 맨다. 전부 말장난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돈을 뭐 50조 낸다, 10조 낸다. 지 돈도 내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 돈 가지고 낸다. 그거 장난이야, 장난. 문제를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동산의 문제는 민간 주도로 하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내리고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그리고 주택 양도세 상속세를 내리고 법인세도 내리고 돈을 잡아서 세금을 얻어가 딴짓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원자력을 다시 환원시켜 유턴시키고 국방을 강화시키고 교육을 일대 개혁을 해서 수시 입학 등의 조국 같은 사람이 아들, 딸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 문서를 가지고
대학을 지불하는 그런 웃기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고 빤하잖아요. 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방과 자유를 위해서 미국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가 신앙동맹의 체제를 올리고 빤하죠. 그거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걸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우리 300만 당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광 목사께서 우리 사전 단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충실한 충영스러운 우리 당원들이 아니 단일화를 할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할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 미국에 계실 때도 한 서너 차례 전화를 하는 동에 아니 그 댓글 같은 걸 보니까 단일화를 먼저 한다고 하면 우리 당원들이 흥미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 말씀 좀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그러니까 300만이 600만 이상만 되면 우리가 끝까지 가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우리 당원 여러분, 제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아니면 자기의 남편 아니면 아들 한 사람만 더 우리 당원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300만이 600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우당을 이거저거 보고 자식할 거 없어요. 끝까지 다 갈 겁니다. 국민의힘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한테 와서 쩔쩔맬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도해서 자유공동정권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새로 대통령 출마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이나 오늘 보니까 또 이건계 전 변호사 또 나온다고 그리고 안철수도 있고 이런 사람 다 모아서 문재인파 중에서도 주사파를 빼는 사람, 중도 약간 좌파, 진중권 정도의 리버럴리스트까지 다 모으겠습니다. 다 모아서 이 나라가 진짜로 국민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처럼 가끔씩 기자회견 한다고 나와가지고 몇 사람 지정해가지고 딱 질문하면 그거 다 아는 질문이야. 다 답변하고 하고 쓱쓱 가버리는 그런 대통령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와대를 국민과 소통하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무현 정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여러분과 가까이 여러분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하고 여러분의 기쁨을 우리로 같이 사는 새로운 시대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비혁명당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최대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잘 밀어주시고 한 사람씩만 더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당을 지금까지 구경만 하고 있었던 분들 보아니까 저 사람들이 좀 싸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민혁명당에 가입해 주십시오. 이건데 가입 절차가 좀 복잡해요. 간단하게 아무리 하려도 잘 안 돼요. 나이 든 사람 더 복잡한데 옆에 있는 젊은이들 끌어가서라도 만들어가지고 국민혁명당이 600만 700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다 끝내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전두환 씨하고 제가 몇 번 불렀더니 전두환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감히 대통령의 씨가 뭐냐 이렇게 하고 댓글이 붙은 거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앞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3번 했고 나중에 하다 보니 전두환 씨 했어요. 그게 3대 3하니까 크게 나쁜 의미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했던 사람들까지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와서 말 한두 마디를 가지고 그렇게 시비 걸지 말고 여러분도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의 고난도 이해를 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몸에 모아서 새로운 시대를 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정말 고맙겠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넘치도록 흘러넘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